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5월 FOMC 프리뷰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될까라고 하면은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이번에 50bp냐 75bp냐? 그러면 5월은 그렇다 치고 6월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6월은 그렇다 치고 중립금리는 얼마냐? 중립금리 이상으로의 인상도 가능하냐? 두 번째, QT, 자산을 줄여 나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언제 시작하냐? 시작하는 금액은 얼마가 될 거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까지 줄일 거냐? 세 번째, 네 번째는 외부 요인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영향 어느 정도고 이게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느냐? 중국 봉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실제 주느냐? 다섯 번째,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만약 인플레가 높다면 금리를 더 올려버릴 수도 있느냐? 그리고 1분기 GDP 마이너스 난 거 어떻게 생각하냐?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피크 어떻게 보냐? 그 다음은 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임금 물가 나선 현상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최근에 달러 강세, 엔 위안 유로는 약세인데 이거에 대해 갖고 의견도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50bp는 거의 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제임스 블라드조차도 뭐 이번 회의에서 75bp 인상에 대해서는 좀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시장도 99% 보고 있으니까 50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6월 회의에서는 어떻게 이제 50이냐, 자이언트 스텝 75 바르냐 이건데 아마도 그 질의응답에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향후 금리 인상 경로 연준 어떻게 되시나요? 특히나 6월에 75bp 인상도 시장에서는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데 진짜 가능할까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딱히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bp도 올릴 수 있습니다. 라는 암묵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파월이 IMF 행사에 가가지고서 50bp가 향후 3번의 회의에서 연속적으로 인상되는 거 그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하냐 앵커가 질문하니까 대체로 적절하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여러 차례 50bp 혹은 그 이상으로도 올리는 거에 대해 갖고서 딱히 그렇게 부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나 75bp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피할 거예요. 또 연준은 항상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긍정의 의미를 은근히 내비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거 75bp 인상 가능성은 내비칠 거다라고 거의 뭐 86번가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근데 이젠 너무 많이들 말씀을 하셔갖고 마치 이제 제가 후행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예 세상이 그렇게 변했네요. 75bp를 이제는 막 모두가 입에 올리는 세상이 됐네요. 다음으로 중립금리에 대한 거 요거는 이번이 사실 여러분들 점도표가 찍히는 회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36912에 합니다. 이번 회의는 아니기 때문에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판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 언급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지난 점도표상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 정도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립금리 이상의 인상도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우린 데이터 디펜던트다. 만약 데이터가 높게 나오면 그래서 필요하다며 중립금리 인상도 필요하지. 이건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리바이벌 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점도표를 보면 연준은 2.4% 정도를 중립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판단하는 연말금리는 3%예요. 아까 앞서 페드와처 보여드렸죠. 3%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이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산 감축 QT입니다. 여기에 대해 갖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에 실제 QT를 실행을 할 것 같아요. 시작을. 왜냐하면 지난 의사록 내용을 보면은 거의 5월의 시작일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 이거를 시작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갖고서는 별로 힌트를 준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못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대 금액이 950억 달러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가까울수록 매파적으로 이제 시장은 느끼겠죠. 그 다음에 최대 한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되는데 거의 3개월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쯤 될 것 같냐라고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3개월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우린 데이터 보고 하는 거고 확정적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레벨까지 줄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연준에서 구체적으로요. 근데 힌트는 있었죠. 그 최근에 파월이 의회 출석해가지고 QT가 약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 3년 걸릴 것 같다에다가 3개월 만에 950억 달러 가는 거를 계산해보면 줄어드는 거. 자, 지지난 방송에서 계산해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질문하겠죠. 그 정도를 고려하면 되냐? 라고 이제 파월한테 물어볼 텐데, 파월은 또 그러겠죠. 이건 3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러겠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미리 SRF, 국내용, FEMA, 국외용, 상설 유동성 지원 기구를 만들었지 않느냐. 유동성이 문제 생길 그런 QT는 절대 없다.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장단기 금리차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적절한 장단기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 금리를 매도한다, 그런 전략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마 제가 볼 때 파월은 본인들이 보는 금리 차이 3개월하고 18개월 차이죠. 그 차이는 역전 안 되고 괜찮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해 갖고서 별로 문제라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피해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덧붙이겠죠. 하지만 단호한 선택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렇게 공수표 날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겠다. 과도하게 영향을 준다면 정책 결정도 변화할 수 있다. 근데 다만 그 영향이 지금 보니까는 피크를 좀 지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려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없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중국 봉쇄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하겠다. 과도하다면 결정을 내리겠다. 다만 인류는 지난 2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 익혀왔기 때문에 중국도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공수표를 날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선 별 힌트가 없다. 그런 거고. 5번째, 경기 침체가 오는 한이 오더라도 그때 만약 인플레가 높다면 너는 긴축을 더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요즘 화두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은 파월은 또 그러겠죠. 미국 경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침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단 밑밥을 먼저 깔 것 같고.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대답을 한 게 있는 게, 지난 IMF 대담에서 이거랑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파월이. 그때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그 앵커님이 질문하신 게 보니까 소프트 랜딩에 대해 갖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소프트 랜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즉, 뭔 말이냐 하면, 침체까지 갈 것 같으면 긴축을 멈추겠다는 투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발언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침체가 갈 것 같아가지고 인플레가 되게 높은데 긴축을 멈춰버리며, 인플레는 언제 잡겠다는 거냐? 그 인플레의 악령은 계속 살아날 거다. 그러면 연준이 신뢰를 잃을 거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잃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이다라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가장 최근의 발언은, 파월은 자칫 잘못하면 연준이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얘기 하겠죠. 미국 경제 강하다고 1분기 마이너스 났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되게 놀리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일단은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순수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미국 소비는 여전히 좋으며 일시적으로 수입이 급증한 것뿐이니 이건 점차 줄어들고 수출은 다시 늘지 않겠느냐. 그리고 투자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넘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 GDP 마이너스 뜬 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서프라이즈겠죠. 미국 GDP가 마이너스 나온 걸 보고서 우리가 좀 생각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좀 충격으로 오겠죠, 시장에. 사실 지금 연준의 오비들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무서운 말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작년 12월에 비둘기 중에 비둘기로 알려져 있는 나라야마 코처라코타 전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가파르게 연준이 금리를 올려나가는 것은 증시의 충격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즉각적인 경제적 고통을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나가는 것이 미래의 더 큰 고통을 제거해주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빨리 금리 올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막 폭락하고 이래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고통이 없으면 미래에 더 큰 고통이 있을 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작년 12월이에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더 많이 회자되는 게 이제 올해 4월에 빌 더들리의 발언입니다. 더들리는 전 뉴욕 총재였어요. 뉴욕 총재는 3인자예요. 연준 내에서 의장하고 부의장 다음에 3인자입니다. 이 양반도 역시나 비둘기인데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 두 분 다 이제 블룸버그의 사설을 정기적으로 쓰는데 이 타이틀 자체가 이거예요.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연준은 주식이 떨어지도록 강제해야 될 수도 있다.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주가를 낮추세요, 연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IMF 회의에서처럼이라면 그때 발언을 만약에 파월이 똑같이 한다면 그때 이랬거든요. 피크가 원래대로라면 지금쯤에 왔었어야 된다. 근데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갖고 피크가 좀 더 늦게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이제는 뭐 공급망 교란이 해소되는 거나 그런 걸 보고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피크가 진짜 찍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재차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지난 방송 제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예상할 때보다 판판이 틀렸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뭐 구체적인 피크 시기 예상이라든지 아니면 올해나 내년에 인플레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두루뭉술하게 표현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게 이제 졸지에 좀 하이라이트가 돼버려요. 임금 물가 나선 현상이 목격되고 있는가? 자, 지난 금요일 발표된 1분기 고용비용 상승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도 올랐고 증시는 폭락했어요. 시장 입장에서는 드디어 최악의 인플레이션 유형인 임금 인상발 물가, 구조적인 물가 그 상승의 기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 꼭 나올 거라고 전 봐요. 이거 안 하면은 뭐 기자가 아니죠, 사실. 개인적으로요, 파월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진짜 궁금하고요. 이번 회의에서 제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게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발언을 해버리면 이 말 자체가 긴축의 속도를 여기서도 또 더 올린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향후 금리 인상 경로가 예상 경로가 더 올라갈 겁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될 겁니다. 자, 8번째, 최근에 이제 그 외환 시장의 움직임들. 달러는 강하고 엔 위안 유로는 약한 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연준의 책무에 직접적인 환율 관리는 없다. 다만 각국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재무부 소관이에요.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앙은행이 이제 정책을 짤 때 환율을 뭐 어쩌게 저떻게 한다라는 얘기하는 거는 일본이 독특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뭐 환율 급변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뭐 아니면 미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추가적인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그런 것까지는 목격이 안 되고 있어요 정도로 얘기하면서 파월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부터 86번가에서 시장이 연준의 매파성을 너무 무시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채권 시장은 이 매파성을 거의 따라왔어요. 연말에 3에서 3.25%를 보고 있으니까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이 이걸 반 정도밖에 안 따라온 것 같고 주택 시장이 제일 걱정되는데 거의 안 따라왔어요.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살아있잖아요. 주택 가격 오르는 게.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웰스 이펙트라고 하죠. 자산 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고 주택시장의 열기가 더 꺼트려져야 아마 연준이 매파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이고요. 여전히 자산 가격에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제 이러실 수 있습니다. 콕 집어갖고 5월 회의 전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 같냐, 자산시장이. 그러면 사실 아직 회의까지 며칠이 남았고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뭐 만약에 내려가면 오를 수 있는 거고 회의 뒤에 올라가면 회의 뒤에 내릴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보시면 회의 날에
이제 재료가 소멸됐어. 다 하는 거 아니어서 킹 반영 막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시도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거를 반복할 수 있을까 해보면 제가 볼 때 여기에 큰 변수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같으면 이미 6월 달에 그 정배팅이 75bp 인상이에요. 매파적으로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매파성을 많이 채권 시장은 반영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연준이 어지간히 매파적인 발언을 해도 시장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던 요소입니다. 근데 임금 물가, ECI가 올라간 게 커요. 그리고 1분기 GDP 마이너스 나온 것도 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목금 사이에 지금 분위기가 변한 겁니다. 목요일에 GDP 마이너스 나오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안 할 수 없고, 근데 지금 인플레는 대단히 높은데 침체와 인플레 둘 중에 너 만약에 취사 선택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며, 만약에 경기하고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이 물에 빠졌다, 하나만 구할 수 있다, 그럼 연준은 뭘 구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거고, 그 다음에 임금발 그동안 물가 상승은 없다고 여겨졌는데,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측정한 일에 제일 높은데 진짜 그래도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해 갖고 파월은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매파성을 반영해야 될 겁니다, 시장은. 그리고 또 이번 5월의 그 회의의 특수성은 4월달 데이터를 못 보고 들어가는 회의예요. 그러니까 너무 5월 초에 하기 때문에, 회의가 수요일이거든요, 첫째 주. 첫째 주 금요일 날에 고용보고서 나오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물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못 보고 들어가는 회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는 GDP 마이너스 ECI 높은 거 보고 들어가는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참여자들도 수요일 회의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올 금요일과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물가와 고용 데이터까지 보고 어찌저찌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 직후에 오히려 또 뭐 좀 증신 설왕설래 하다가 데이터가 또 이제 나쁘게 나와버리면은 가격 반영해버리는 그런 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럼 86번가에서 보고 있는 기본 가정은 뭐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5월에 연준의 매파성은 피크를 찍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는 행동은 만약에 6월에 75bp 할 수도 있고 QT 금액을 더 상향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말로 하는 걸로는 5월이 아마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5월의 매파성이 이제 여기서 더 높아질 건데, 어쨌든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보다 그래버리면 시장은 좀 놀래겠죠. 저렇게까지 매파적이었어? 그러면 6월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한 번 놀라면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게 피크라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보통. 그러면 6월에 대해서도 우려를 막 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가격이 사실은 5월 매파성이 피크라는데 그럼 그때가 증시 저점인가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신중하게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솔직히 이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연준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리고 86번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한 건 알겠는데 너무 몇 월이 어쩌고 저쩌고 한두 달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주 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높은 인플레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이게 구조적이냐 아니냐입니다. 구조적이라 해버리면 미국의 70년대 증시는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10년을 쉬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이 이를 잘 해결하기를 이제 시장은 바라고 있죠, 그쵸? 저도 지금 생각하는 바는 연준이 잘 그래도 해결해 나갈 거다라는 걸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가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인플레 악령이 되살아나서 70년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레리 서머스 같은 석학은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지금부터 당장에 이거 무조건 끝났어, 70년대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넘어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달 나오는 데이터, 매번 하는 회의,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점점점 파인 튜닝해 나가면서 수정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연준이 지금 하는 행동들에서 아직까지 구조적 인플레 가능성이 불씨가 남아있다면 그러면은 여전히 좀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다음 회의도 보시죠. 다음 회의도 보시죠. 근데 그 사이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뀌게 되면 분명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고 드리자면 5월 4일날 우리 시각으로 5월 5일날 이제 새벽 3시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쵸? 5월 5일날 우리나라 노는 날입니다. 그쵸? 휴일인데 이날 10시에 저기 방송에 나갑니다. 요거 이제 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감사하게 또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KBS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여기에 요 프로그램에 5월 5일날 10시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비록 그날 우리나라는 휴일이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은 요번에 제가 좀 어떻게 봤는지 의견은 분명히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예고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방송 얘기가 나오니까는 좀 아쉬운 인사 드리게 된 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에 이데일리 TV에 이슈 파워 나갔었는데 요 부분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방송을 끝으로 4월까지를 끝으로 해서 요번에 이제 하차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이데일리 TV에서 많이 고생해주신 여러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그렇다고 이데일리 TV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송으로 또 이렇게 아마 인사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FOMC 프리뷰 내용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요겁니다. GDP가 마이너스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높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ECI가 높게 나오면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요게 이제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 번째 내용이었고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